한 청년이 뼈암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후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절망에 빠진다.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그런 비극을 경험한 것이 슬픔과 분노로 표출된다. 첫 그림 치료 시간에 그는 자신의 몸을 화병 형태로 그린다. 검은색 크레용으로 잔뜩 칠해진 그 화병에는 금이 크게 가 있다.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재활 치료를 받은 몇 년 후 심리치료사가 그에게 처음 그린 그림을 보여준다. 그는 그 화병을 보고는 말한다. 이 그림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네요. 심리치료사가 그림을 완성해보라고 제안하자 그는 손가락으로 그 금들을 가리킨다. 여기를 봐요. 이곳은 빛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노란색 크레용으로 화병에 난 금들을 통해 환하게 새어나오는 빛을 그린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인생은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빛 속에서 어떻게 춤을 추는가 하는 것이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류시화. 도서출판 더 숲.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더 숲에서 출간한 류시화 선생님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입니다. 낭독을 허락해주신 선생님과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글을 읽기 전에 류시화 선생님의 시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어떤 선생님의 시 세계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제 인생의 어느 한 시기에 굉장히 선명하게 각인됐던 그런 시 한 편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글을 읽는 제 마음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듣고 들으시면 감상의 의미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난 바로 책 내용 듣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제가 밑에 고정 댓글로 본문 낭독이 시작되는 시간을 기록을 해놨어요. 파란색 타임코드 보이시죠? 그거를 터치하시면 자동으로 그 지점으로 이동이 되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들어보시고 나중에라도 혹시 궁금해지시면 그때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던 시기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공부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잘 모르는 채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친구들, 혹은 원하는 건 있지만, 원하는 건 알지만 현실과 상황에 맞게 취업이 된 곳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야 했던 친구들은 간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하게 되면 저한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 부럽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은 많은 사람들이 꿈과 동경과 그리고 열정을 품고 도전하지만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 고생하다가 좌절을 겪고 사라져가기도 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일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친구들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그런 보통의 행복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동안 저는 그런 것들이 나와는 나의 삶과는 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알게 됐고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 못지않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삶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고 소중한 삶인지 알게 됐습니다. 제 친구들은 여전히 그래도 넌 하고 싶은 거 하잖아 라고 같은 말을 했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선 이런 시가 떠올랐습니다. 집이 없는 자는 집을 그리워하고 집이 있는 자는 빈 들녘의 바람을 그리워한다. 자유가 없는 자는 자유를 그리워하고 어떤 나그네는 자유에 지쳐 길에서 쓰러진다. 류슈와 선생님의 길 위에서의 생각 이란 시의 첫 구절 그리고 끝구절인데요. 돌이켜보면 이 시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지닌 양면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덧없는 그런 삶에 대한 깨우침은 얻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시 속의 나그네처럼 길 위에 쓰러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시인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에 세월이란 이름을 붙여도 넘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삶은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남겨졌습니다. 여전히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제게 이제 시인은 손을 내밉니다. 잠깐 쉬었다 가자고.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자고. 적어도 살아가는 동안 희망을 놓친 말자고. 삶이, 세상이, 그리고 운명이 만만치 않은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살아보자고. 이 글은 그 누구보다도 제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글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한 스승에게 4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 그래서 한 명씩 차례대로 여행을 보냈다. 먼 곳에 있는 배나무 한 그루를 보고 오는 여행이었다. 그런 다음 각자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말하게 했다. 첫 번째 제자는 겨울에 가서 그 나무를 보았다. 나무는 차가운 바람 속에 잎사귀도 없이
헐벗음 자체였다. 껍질 속 중심부까지 메말라 있었다. 제자는 돌아와서 스승에게 나무가 못나고 굽었고 아무 쓸모 없다고 설명했다. 성장을 암시하는 생명의 힘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봄에 가서 나무를 보고 온 두 번째 제자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본 나무는 가지마다 새 옴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다. 뿌리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길어올리고 마치 봄과 사랑에 빠진 무언의 몸짓처럼 옷마다 봄 기운을 단단히 오므려 쥐고 있었다. 제자는 앞날이 무척 기대되는 나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제자는 초여름에 나무를 보러 갔다. 그를 맞이한 나무는 온통 흰 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뿌리는 단단히 땅을 움켜쥐고 있고 수술과 암수를 보듬어주는 꽃들에서는 감미로운 향기가 났다. 그 만개한 세계에 이끌려 다른 존재들이 모여들었다. 제자는 여태껏 본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난 네 번째 제자는 어떤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가을에 가서 나무와 만난 그는 가지가 휘어질 만큼 매달린 황금빛 열매들을 목격했다. 그 열매들은 태양과 비바람에 자신을 내맡긴 믿음의 결과였다. 제자는 돌아와서 햇빛과 비를 당분으로 바꿔 풍요와 결실을 이뤄내는 나무의 연금술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다. 스승은 4명의 제자를 불러 모두의 의견이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지만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고 말했다. 각자가 본 것은 그 나무의 한 계절에만 해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스승은 말했다. 나무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한 계절의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무와 사람은 모든 계절을 겪은 후에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든 계절만으로 인생을 판단해선 안 된다. 한 계절의 고통으로 나머지 계절들이 가져다줄 기쁨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만 겪어보고 포기하면 봄의 약속도, 여름의 아름다움도, 가을의 결실도 놓칠 것이다. 작자 미상의 이 이야기는 타인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도 해당된다. 모든 것을 잃고 서리와 얼음으로 덮인 나무일 때, 헐벗은 가지에 바람소리만 가득할 때, 그것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판단해선 안 된다. 연약한 옴을 틔운 시기에는 그 연약함이 오므려 쥔 기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삶에서 오는 기쁨, 깨달음의 결실은 모든 계절의 빛과 별자리들이 건네주는 선물인 것이다. 배나무를 보기 위해 떠난 제자들처럼
우리는 모든 계절을 품고 한 계절씩 여행하는 순례자들이다. 우리 자신이 한 그루의 나무이다. 나무는 계절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여행의 시작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절들 밑에서 흐르는 생명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직 삶이라는 여행을 시작하지 않은 것과 같다. 어떤 계절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나무는 잘 안다. 어떤 겨울도 견디고 남을만 하다는 것을. 유럽의 한 대학에서 인도 문학을 강의하는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입학 면접 장소에서 카밀라라는 학생을 처음 만났는데 각각 다른 머리 길이에 파랗고 빨간 염색을 하고 눈썹은 2배나 진하게 그려져 있었다. 오른쪽 귀에 5개의 귀걸이를 하고 비대칭의 머리카락으로 가려진 왼쪽 귀에는 또 얼마나 많은 귀걸이가 걸려 있을지 신만이 아는 일이었다. 손가락은 커다란 반지들로 뒤덮여 있고 긴 손톱들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셀 수 없이 많은 팔찌, 까만색 립스틱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검정 부츠, 그리고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알아듣기조차 힘들었다. 단지 외모만의 문제가 아닌 듯했다. 그런데 시험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카밀라는 합격을 하고 내 친구의 수업을 듣게 되었다. 다행히 많은 학생들 속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을 가능한 한 피할 수 있었다. 그렇게 4년이 흘렀고 졸업을 앞둔 카밀라가 찾아와 문학 석사 과정에 등록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것은 지도교수와 학생이 1대1로 자주 접촉해야 함을 의미했다. 내 친구는 그녀의 머릿속도 외모와 비슷하지 않을까 겁이 났다. 하지만 카밀라의 의지는 단호했고 결국 내 친구의 지도 아래 현대 인도 문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가 하는 말에 집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하지만 석사 과정이 끝나갈 무렵 그녀가 매우 재능이 뛰어나고 지적인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석사학위 논문은 다른 학생들의 박사학위 논문보다 뛰어났다. 현재 카밀라는 힌디어와 우르두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인도 문학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내 친구의 훌륭한 동료 교수가 되었다. 머리는 본래의 갈색으로 돌아왔으며 액세서리와 화장도 차분해졌다.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라고 내 친구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한 시기의 모습으로 타인의 존재 전체 혹은 삶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범하는 오류이다. 당시 카밀라는 얼터너티브 락의 한 장르인 고딕 락의 열렬한 팬이었다. 그녀는 어느 젊은 락그룹 가수에게 흠뻑 반해서 그와 어울리는 의상을 걸치고 얼굴에는 가능한 한 많은 피어싱을 했다. 그 가수의 공연은 장소를 불문하고 따라다녔다. 공연 후의 파티에도 어떻게든 참석하며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와는 진실한 접촉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상처를 안고 마음을 접었다. 어느 겨울, 카밀라는 방학을 맞이해 아버지의 차를 타고 고향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날따라 날씨가 엉망이었다. 강풍이 불고 잿빛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날려 도로가 미끄러웠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던 아버지가 문득 차를 얻어 타려고 손을 흔드는 젊은이를 발견했다. 카밀라는 관심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험악한 날씨에 길에서 히치하이크를 해야 하는 젊은이에게 동정심을 느껴서 차를 멈췄다. 그 히치하이커가 차에 올라탔을 때 카밀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몇 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락 가수였다. 두 사람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 힌디어에 킬레가 또 데켄게라는 격언이 있다.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다. 지금은 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설명할 길이 없어도 언젠가 내가 꽃을 피우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자신이 통과하는 계절에 대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흘러 결실을 맺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알게 될 것이므로. 독일 시인 라이너 쿤체는 썼다.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 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인내는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인내는 앞을 내다볼 줄 알고 살아가는 일이다. 가시를 보고 피어날 장미를 아는 것이고 어둠을 보고 떠오르는 보름달을 아는 것이다.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류시와 도서출판 더 숲